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추석 연휴 잠시 소강 상태였던 정치권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최혜병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당정 간 견해차가 뚜렷한 상황인데요.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KBS 출신 언론인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홍사훈쇼 진행자 홍사훈 기자와 네 그럴 줄 알았다 진행자 이재석 기자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홍사훈 선배 저랑 오늘 같은 동종 색깔의 셔츠를 입어가지고 핑크. 한층 더 동질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나이는 핑크지. 아니 두 분 KBS 재직 중에 선후배로 지내셨을 텐데 네. 솔직히 재직 당시에 좀 어떤 가까운 관계셨습니까? 아니 근데 연차가 한 10년 정도 나니까 네. 예, 아주 뭐 이게 동기만큼 뭐 가깝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선배죠. 그런데 홍사훈 기자가 워낙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팅이 좋은 스타일이라서 후배들하고 네. 이렇게 격이 없이 대화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연차 차이가 나도 소통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선배였죠. 예. 아니 세간에는 홍사훈 선배가 이재석 선배를 그렇게 평소에 주변에 칭찬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 칭찬이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KBS 후배 중에서 후배지만 존경하는 기자가 몇 명 있습니다. 한 5명 이내로 있는데 네. 그중에 한 명이 저 이재석 기자고. 이게 뭐 빈말이 아니고 정말로 제가 후배지만 존경하는 기자 중에 한 명이 이재석 기자였습니다. 아니 그래서일까요?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두 분 모두 현재 네. 진행자로 참여를 하고 계신데 그 인연도 두 분이 동시에 맺게 되신 건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맺게 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먼저 이제 나와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물망에 올랐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이재석 기자를 이제 추천했고 이재석 기자가 워낙 또 생각이 바르고 일단 취재력이 좋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도 취재력이 좋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뉴스공장에는 취재가 기본이 돼야 된다. 취재력이 있는 그냥 말만 좋은 허우대만 좋은 그런 사람 말고 그래서 이제 이재석 기자가 아마 들어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아니 사실은 이재석 선배 같은 경우에는 예, 예. 9시 뉴스에 이제 주말 앵커도 하셨잖아요. 예, 저는 그래가지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 기자 중에서 방송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취재를 잘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송만 잘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수상 이력을 보니까 한국 기자상도 받고 홍사훈 선배 말대로 굉장히 취재 활동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뭐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이제 탐사보도부에 있었고요. 이제 사회부 탐사보도부 이쪽 계열로 쭉 기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 중에 9시 뉴스 앵커나 이런 그 시사 프로그램 앵커를 하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네. 이례적인 케이스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방송 중에 이게 막 진행자가 그냥 거침없이 선배 막 이렇게 표현하니까 네. 편하기도 하고 그냥 뭐 수다 떨듯이 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럼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동종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자이기도 하니까요. 그 표현에 대해서는 홍치라고 해도 돼. 홍치 구씨. 홍반장 해도 됩니까? 네. 아니 근데 두 분 다 처음에 궁금한 게 유튜브 방송을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이제 공중파 방송이라는 KBS라는 큰 회사에서 근무를 해보셨는데 가장 큰 차이가 좀 어떤 겁니까? 아유, 너무 차이가 많죠. 차이가 너무 많고 그것만 풀어놔도 아마 오늘 토론 1시간 토론거리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좋은 점은 네. 제가 이제 KBS에 지난해 12월에 이제 퇴사를 했고 홍사훈 기자는 그 전에 뭐 나왔는데 나올 때 약간 다짐 같은 거를 한 게 있는데 조금 인생을 좀 경쾌하게 살아보자, 좀 가볍게 살아보자 이런 다짐을 했거든요. 물론 홍사훈 기자 앞에서 조금 외람되긴 한데 제 나이가 이제 외람되네. 제 나이가 이제 만으로 45세인데 네. 그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일렬로 세우면 제 나이가 딱 가운데더라고요. 아. 정중앙입니다. 예, 그걸 통계를 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 인생을 절반 살았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절반은 조금 공영방송 틀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좀 경쾌하게 한번 밟아보자 그런 네.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 유튜브는 그렇게 경쾌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최적화된 어떤 플랫폼이나 장르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도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 복무하다 유튜브 방송을 진행해서 그런 건데 그 격식이라든가 뭔가 기준점 같은 게 레거시가 조금 더 높은 편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유튜브 방송을 이제 방송 진행을 하다가 공중파 방송을 진행하다가 유튜브 방송에 오시면 뭔가 그 격식이나 기준이 자꾸 떠올라서 진행이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이게 네. 좀
안에서 덜컥덜컥 하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아직도 완전히 그 때를 못 벗어났는데 네. 근데 그 때를 막 억지로 벗어 던지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관행도 어떻게 보면 제가 오랫동안 입었던 옷이고 그게 아직 다 못 벗었다면 그 못 벗은 채로 그게 제 본 모습이기도 하니까 네. 못 벗은 채로 또 진행하다가 변모되면 변모되는 대로 또 유지되는 측면이 있으면 유지되는 대로 그거 자체를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고 유튜브는 자연스러움이 핵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적으로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 저희 네그알도 좀 개편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곽수산 씨를 비롯해서 재밌는 분들이 함께 출연하거든요. 네. 근데 저를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세요. 짓궂게. 그러면 그 공격을 제가 이제 방송 중에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댓글을 보면. 네. 그래서 저 하여튼 그런 것도 이제 방송의 어떤 하나의 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홍사훈 선배 같은 경우에는 과거 방송에서도 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은 네.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도 계승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렇죠.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거든요. 저는 뭐 그거보다도 아까 이재석 기자 그 네그알에서 요즘 그 포맷 변경한 거 저는 아주 좋더라고요. 그거 일단 좋다고 말하고 저는 원래 저는 그걸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는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공주 KBS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일상의 언어로 방송을 하는 몇 안 되는 정말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상의 말로 왜 사실 제가 그렇게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상의 말을 그냥 하다 보니까 그 때로는 경고도 가끔 먹었어. 그래서 저희 PD도 그때 뭐 방송국에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냐라고 해서 그때 한번 경고 나와서 그럼 개 같은 경우는 그럼 뭐 강아지 같은 경우라고 말하라 뭐라고 말하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유튜브나 그 과거 KBS에 있을 때나 그렇게 크게 뭐 그렇게 제가 얽매진 뭐 어떤 포맷에 얽매이는 그런 거는 사실 없더라고요. 홍상훈 기자는 평상시에 말하는 거랑 KBS에서 진행할 때에 말하는 거랑 네. 지금 유튜브에서 진행할 때 말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그 세 가지가.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비슷하게 그냥 방송도 하는 스타일이고. 아니 가수로 강점이에요, 그게. JYP 스타일이죠. 박진영이 이제 말하는 대로 노래하라 그러잖아요. JYP가 그래요? 네, 박진영이 그걸 강조하죠. 네, 그런 공기반, 스타일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재석 선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KBS를 상징하는 표식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하차하고 중간에 KBS를 그만뒀을 때 그 안팎의 그런 걱정이나 우려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 집에서부터. 네. 기사도 많이 이제 나왔고. 아니 근데 뭐 홍 기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박민 사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이제 홍상훈 기자, 최경영 기자, 뭐 저 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최근엔 또 뭐 희망퇴직자도 매우 맞아요. 많다는 네. 기사도 나왔고요. 예, 그래서 기사도 떴고 뭐 집에서도 아무래도 뭐 가족들이 많이 우려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또 나름 적응해 가고 있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구독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보는 건데 제가 대신해서 두 분 같은 경우에 이제 KBS에서 어떻게 보면은 연봉을 받고 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프리랜서 형식이 되시면은 보통 수입은 어떻게 올리시는 겁니까? 출연료죠. 출연료, 완전 네. 프리랜서지 이제. 네. 정글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당 출연료를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시는 거고 이재욱 선배는 보니까 최근에 이제 MBC라든가 각종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수입을 가정에 바로 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예.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까지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은 그 전에는 뭐 그런 연봉이 것까지. 월급이 들어오니까요. 예, 어떻게 생활하시는지가 이게. 예. 아니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로 저도 다 출연료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출연료를 받아서 이제 집에도 이제 공유하고 더 자세히 묻지 마시고요. 어차피 통장이 똑같은데 뭘. 구교영 앵커는 그러면 네. 월급 받잖아요. 저는 월급 받죠. 예. 이거 출연도 별도로 조금이라도 나옵니까? 왜냐하면 제가, KBS나 예. MBC는 아나운서나 이런 기자들이 네. 그 사내 방송에 출연하면 월급 플러스 아주 미미한 출연료를 받거든요. 네. 회당. 네. 제가 회사에 누가 될까봐 액수를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회당 출연료 말씀드려도 됩니까? 10,000원 받는다고 나왔네. 10,000원 받아요. 만 원, 예. 그러니까 짭짤하네. 사실상 이 공개를 해도 집에 전혀 무방한 수준의 지금 이렇게 출연료를 받고 있기 아니 때문에 월급 받는데 10,000원을 왜 또 받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그냥 안 주셔도 되는데 이런 건데 여하간 이제 두 분이 이제 퇴직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센세이션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KBS의 이제 상황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상황들을 목도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광복절 새벽에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 나비 부인이 이제 KBS의 전파를 탔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지난 4월에는 세월호 10주기 다큐가 불방이 됐고 그리고 역사전을 그날 같은 경우에도
폐지 논란이 한창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한꺼번에 나오는 이유, 홍 선배 좀 어떻게 이유에서 그렇게 기인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 나비부인 그 김희가요는 의도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정교한 조직이 아니야 KBS가 막. 그런데 그건 정말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사고가 우연히 이렇게 겹치는 거고 의도했다고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 다만 그 세월호 불방 사건은 매우 그거는 정말 큰 아주 사건입니다. 어쨌든 그때 편성 책임자가 4월 16일이 세월호 그 기념일이지만은 그렇죠. 네. 4월 10일 날 그 일주일쯤 전에 총선이 있으니 총선에 영향을 미쳐서 못 내보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잖아. 무슨 타임머신이야?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서 그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KBS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온 국민이 그때 그 300명 넘는 애들이 떼죽음을 네. 당했는데 그 죽음이 원인이 뭔지 지금도 사실 밝혀지지가 않았잖아요. 명확하게. 정확하게는 네. 그걸 갖다가 트는 것조차도 그 기념 다큐멘터리조차 트는 것조차도 벌벌 떨고 못 트는 거 아니에요. 엉뚱한 핑계를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그냥 총성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핑계를. 그 정도 수준입니다. KBS. 그래서 김희가요는 모르겠지만은 그 세월호 불방 사건은 오늘의 KBS를 말해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저런 방송사를 국민들이 과연 계속 놔두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최근에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박민 사장 취임 300일 긴급 신임 투표를 한 결과를 봤는데 전체 조합원의 82%죠. 그러니까 1,600여 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 중에 무려 98.75%라는 압도적인 숫자가 불신임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더라고요. 뭐 당연하죠. 당연한 결과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KBS의 신뢰도, 영향력 이게 다 추락했고 격차는 훨씬 더 벌어졌고 그리고 뭐 시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이른바 업계, 그러니까 우리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 그거를 피부로 실감하거든요. 아, 우리 지금 언론사가 혹은 타사 기자들도 아 지금 KBS가 얼마나 추락했고 얼마나 이상해졌는가를 대번에 알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그 기자협회 본가요? 거기서 이제 네. 기자들을 상대로 또 조사한 게 있는데 거기서는 성적이 더 처참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 명료하게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수치가 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박민 사장은 아마도 올해 12월까지가 임기인데 네. 연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예상이 그렇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박민 사장이 뭐 대통령과 가깝다는 그런 소문이 정설처럼 지금 있잖아요. 그럼 과연 이제 이 내부의 저항과 이런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이 된다면 이건 뭐 KBS는 3년간 또다시 뭐 그늘과 그런 암흑 속에서 지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말 안타깝죠. 예. 근데 그게 네. 더 안타까운 게 KBS가 이렇게 뭐 사장이 바뀌고 뭐 이런다는 걸 어느 국민도 지금 신경 쓰지 않아요. 사장이 바뀐다는 거 아는 국민들 많지 않습니다. 거의 모릅니다. 관심이 아예 없어. 관심이 없습니다. 6, 7년 전에 한번 뭐 KBS가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진짜 방송 언론사 만들겠다고 해서 리셋 KBS 만들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때 한번 봐줬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또 한번 봐주겠느냐 이거지. 그리고 비교할 대상이 지금 있잖아요. MBC라는. MBC가 어떻게 하는 걸 보고 MBC 구성원들이 어떻게 지금 그 대응하고 정말 있는지 개싸움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잖아요. KBS 리더는 뭐 하고 있냐라는 걸 물론 제가 KBS에서 뛰쳐나온 저로서 이런 말을 할 입장이 되느냐 안 되냐 그거는 묻는다면 제가 그냥 그 부분은 제가 감내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교할 대상이 확연하게 드러나잖아. MBC 있으면 되는데 MBC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더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KBS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지금. 아니 보태서 말씀드리면 MBC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법원에서 이제 가처분 그 인용 결정이 나왔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박문진 신임 이사를 임명하려는 방통위의 그런 행보에 제동원 견을 결정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정부가 경영진 교체를 목적했겠지만은 그런 시간이 지연된 상황인데 그 관련 판결을 접하면서도 이재석 선배도 좀 약간 좀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약간 좀 깊이 들어가는 얘기긴 한데 MBC의 경우에는 운이 좋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때 그 네. 피신청인이 방통위원장이나 박문진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피신청인이. 그런데 KBS는 이사를 해임하거나 사장을 해임할 때 항상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피신청인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피신청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과 네. 피신청인이 방통위원장이나 박문진 이사장이 되는 것에서 다 판결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 심적 부담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향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거죠. 저는 그게 당연히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피신청인이 누구든 간에 당연히 이런 언론 장악에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 유일한 주체는 법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행정법원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잇따른 판단들은 매우 잘된 판단이지만 KBS는 아무튼 그런 데 있어서 조금 제약 조건이랄까? 좀 운이 나쁜 측면이랄까? 이런 게 있어서 네. 번번이 좀 판단을 잘 못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저렇게 방민 체제로 그냥 넘어가게 돼버렸고, 김의철 전 사장이 법원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네.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방송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부의 저간의 사정은 모르지만 그래도 MBC를 향한 국민적 지지와 전향적인 판결을 보면서 특히나 또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KBS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복지적인 측면 이런 것들도 개선된 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 없다 보니까 그러면 내부의 저항 이런 것들이 꿈틀꿈틀 될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도 싶은데 실제로 동기들도 계시니까 전해 듣는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전하자면, 왜냐하면 네. 저도 이제 바깥 사람이라서 사실 안에 그 내부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해요.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데 계속 저항은 해요. 싸움은 하고, 그 언론노조 KBS 본부가. 근데 네. 다만 아까 홍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게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큼 이제 예전에 뭐 유튜브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 즉 지상파 독점 시절에 MBC나 KBS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사회 전체가 들썩인다든가 관심도가 높아진다든가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런 저항의 목소리가 있다 하여 뭐 기사화가 된다라든가 관심도가 높아진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까 더 힘겹죠. 싸움을 할 때 더 힘겹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노조 KBS 본부가 박민 사장을 하여튼 연임을 막기 위해서 지금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네. 예. 아니 그리고 그런 자괴감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이지만 예를 들면 홍사훈 선배나 이재석 선배 같은 경우에 만약에 KBS에 남아가지고 지금 같은 유튜브 전성 시대에 프로그램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많은 그 시청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진행자를 교체하고 이런 재편하는 과정에서 숫자적으로도 약간 참혹한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공중파가 상징하는 면이 있으니 어떤 걸 택하려면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보니,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여기 없겠구나.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년퇴직이 임박했으니까 그렇죠. 네.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나. 물론 그렇게 말하는, 제가 여기서도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KBS가 그 난파선이 돼서 침몰에 가는 과정에서 당신 그 먼저 빠져나오지 않았느냐. 어떻게 말하면 쥐새끼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말 KBS에 대해서 난파선에서 먼저 빠져나온 쥐새끼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한다면은 저거 감내하겠다니까요. 감내하겠습니다. 지금의 KBS 상황이 너무나 참담하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이재석 기자 말했지만은 아까 피신청이면 우리는 KBS는 대통령이라서 이걸 그 뭐 운이 없다 그리고 좀 버겁다 말을 했지만은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 MBC는 먼저 걸어버렸잖아요. 가처분을 걸어버렸잖아요.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네. KBS 안 걸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결국은 MBC는 가처분이 인용이 돼버려서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뒤늦게 KBS는 그거 보고서 이제 가처분을 걸었거든요. 네. 이걸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거 봐라, KBS는 걸지도 않지 않느냐. 가처분. 내부에서 스스로 싸울 만한 동력이 지금 없는 거다. 의지도 없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KBS 내부 구성원들이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밖에 있는 저도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물어봤어요. 저는 KBS 가끔 이제 후배들 만나니까 이제 노조도 좀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KBS는 왜 안 걸었냐고 가처분을.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더라고요. 그걸 뭐 노조에서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소송 비용도 들어가는 데다가 그렇죠. 네. 그 이사 지원자들이 어쨌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해버리는 거야. 그냥 자포자기 상태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해도 안 되는 거구나. 내부 동력도 없고. MBC 같지가 않잖아요. 지금 화이팅이 없잖아요. 뉴스 보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자그마한 파우치 이런 거나 내보내고 앉았고 이러니 내부에서 그냥 서로 자포자기 상태가 돼버린 것 같아. 이러니 국민들도 더 외면하게 되고 MBC가 상대적으로도 돋보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홍사훈 선배가 이제 쥐새끼라는 뭔가 자기 비하적인 표현을 쓰면서까지 얘기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언어. 네. 아니 공영방송의 역할이나 기능이라는 것이 국민의 필요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정상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건 뭐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네. 그 정치 권력이나 자본 권력에서 독립된 그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나 필요한 거고 실제 선진 국가에도 있고 그래서 KBS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KBS가 늘 보면 제가 그 19년 KBS에서 몸담았다가 이제 퇴사했는데 네.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본 권력에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독립돼 있는 면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정치 권력에는 항상 그렇게 그 뭐 시달려 왔지만 그래서 그 보수 정부가 들어서서 KBS의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는 리더십이 구축이 된 뒤에 알리바이 성격으로 그 리더십 그러니까 부당하고 정당성이 없는 그 리더십들이 자본 권력에 대한 견제를 담은 그런 내용의 보도물들을 장려하고 오히려 해라라고 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속된 역설적으로. 말로, 재벌을 조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 왜냐면은 그런 거를 하면은 별로 본인들이 불편해하지 대통령만 안 건드리면 말하자면은 네. 본인들이 안 불편한 거예요. 자본 권력을 건드리든 뭐 또 다른 권력을 건드리든 대통령만 성역으로 두면 안 불편하니까 그런 보도들은 오히려 허용하고 알리바이 성격으로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네.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성격으로 이렇게 내버려두는 측면도 과거에 왕왕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KBS의 어떤 역설 같은 건데 그래서 지금도 KBS는 제가 볼 땐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자본 권력에는 조금 자유롭고 정치 권력에는 늘 이렇게 종속되고. 그리고 그런 역설적 보도가 담보된다는 건 제가 구조는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수신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할 때는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위태로워졌죠. 다른 언론사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KBS도 이제 광고 시장에 나왔다. 이 경쟁자가 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자본 권력으로의 독립이라는 것은 운영의 독립성의 문제고 재정의 독립의 문제인 건데 그것조차 이제 위협받는다면 위태로워진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수신료 분리징수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KBS뿐만 아니라 언론계 전체가.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번 정권이 수신료를 건드려 버렸잖아요. 공영방송의 재원이잖아요. 광고 할 수밖에 아마 광고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거밖에 방법이 없지. 없죠. 예. 그게 앞으로 이 제대로 된 공영방송 아까 말한 대로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에서는 몰라도 자본 권력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 재원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 공영방송이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세대는 몰라도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세대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직은 모릅니다 우리. 그런데 다 어느 정도 그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거는 건드리지 않았었거든. 왜냐 이거는 하나는 있어야 된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런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그걸 건드려 버린 거예요. 가장 아킬레스건이지. 내부 분열을 KBS 구성원들을 4분 오열시켜버릴 수 있는 그걸 건드려 버린 거거든요. 네. 앞으로 수신료 다시 저거 복원될 수 있겠느냐?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오늘 엊그제 뉴스에서도 보면은 뭐 한 달 만에 뭐 65억이 지금 빠져나갔고 올해 1년 전체로 보면 뭐 800억인가가 뭐 그렇다면은 KBS가 그 재원이 앞으로 점점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이거는 안 내도 되는 거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내도 되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어. 내려고 생각도 안 해. 언젠가 다 내야 된다라고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렇다고 빨간 딱지를 붙이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 대통령이 이거는 안 내도 되게 해줬다라고 믿게 만들어준 거거든. 공영방송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에 얼마나 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큰 그야말로 해로 돌아올지 정말 그때 가서 뼈저리게 아마 후회할 겁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그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배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 가까이 기자 생활 하신 거고 홍 선배는 30년 가까이 하신 거죠? 30년 넘었지. 넘으셨나요? 예. 그렇게 오래됐어요? 깨알 자랑. 그러니까 20, 30년씩 기자 생활 하셨는데 산술로 해봐도 기자 생활하면서 거쳐온 정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부터 당연히 보셨을 거고 그전 노무현 정부 때도 근무를 하신 거고 홍 선배는 30년이면 지금 대충 산술해 보니까 김영삼 91년. 정부 때 하신 거죠. 예, 그때부터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역대 정부를 많이 보셨는데 그 기자적 관측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네. 저는 뭐 제가 어설프게 정치 논평을 하면 또 뭐 친야권 뭐 친민주당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까봐 네. 객관적 지표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총선에서 야권이 대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수치가 뭐 나오고 나오죠. 있잖아요. 지난주 네, 갤럽 객관적으로. 수치도 네.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총선 이전까지는 그렇다 치고요. 우리가 윤석열 정부한테 뭐 많은 걸 기대할 수 없고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총선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뒤에는 기조 변화가 있어야죠. 그런데 총선 뒤에 지금 상황을 보면은 대통령이 기조 변화는커녕 오히려 총선 전보다 더 강경해졌어요. 인사라든가 각종 어떤 언어라든가 뭐 행태가.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정치 문법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 기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지점이 가장 비판받아야 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예, 중간 평가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마치 뭐 어떤 뭐 친민주당 내지는 친야권의 문제 제기인 양 이렇게 네. 이제 오독되는 경우가 많죠. 예, 저는 그 지점이 가장 좀 얘기하고 싶어요. 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얘기하자면 끝도 없고 사실은 뭐 언론 정책, 뭐 경제 정책 네. 등등등 하면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 예. 아니 국정 지지율 두고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렇게 흠모했다는 사례를 들어서 그 지지율도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부분들, 그 국정 개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그 합리화를 하는 뭔가 설명도 있는데 그런 설명은 동일하십니까, 홍 선배는? 네. 이게 무슨 네.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아니, 저는 아까 그거보다도 그거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까 이재석 기자 말을 잠깐 이 정권의 문제점 그냥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대통령 부부가 생각보다 아는 게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물론 대통령이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 우리 후보 시절에도 뭐 많이 좀 생각보다는 검사까지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알지 똑똑하지는 않은 것 같구나라고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잖아요. 뭐 대통령이 아리백이니 뭐 이런 거 모른다고 해서 그게 흠결이 되지는 그런 거 그렇죠. 모를 수도 네. 있지. 그건 약간 좀 전문적인 거 아니야. 그런데 뉴라이트를 모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났을 때 그냥 우리 웃어 넘겼습니다. 근데 그게 진심이었어.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진심이었어요. 이게 내가 아는 건 많지 않지만은 이게 나를 지켜줄 수 있다. 대개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좀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곧 독성과 아집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감이신 거예요? 나도 왕자 하나 써야겠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십시오. 일단 무능한 거 어쩔 수 없다고 쳐. 무능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무능이 왜 생기겠느냐? 아는 건 없는데 내 말이 맞아. 독성과 아집이 있다 보니까는 그걸 갖다가 밀어붙이니까 지금 이 무능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무책임하기까지 해. 지금 의료 붕괴 사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느냐. 아는 게 없고 무능한 것까지는 용서할 수 있겠다. 그것도 사실 리더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지만 그것까지 하겠다. 그런데 5천만 국민의 목숨을 지금 담보로 걸고 무슨 도박장에서 포커 게임 하는 거냐 지금 이게. 그거잖아요. 막다른 골목으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치킨 게임 한번 하자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거는. 네. 지금은 대책이 없는 상태잖아요. 아무 대책이 없어.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겠느냐. 그거는 결국 다시 말해서 대통령 부부가 두 분이 자신들을 왕과 왕비로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내 말을 안 듣는 거는 거역하는 거는 경로로 물리치면은 다 돼. 이게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뭐 말이 나오는 거는 다 이 까만 세력들이 회방지를 놔서 지금 그러는 거고 저 까만 세력들은 일거에 다 집어넣으면은 금방 조용해질 수 있어. 의사들 몇 사람 집어넣으면은 이거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확신을 갖고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는 좀 생각이 아무리 그야말로 아는 게 없다 하더라도 지금 와서 이 상황을 내가 그때 좀 잘못 판단했네. 이렇게 느끼고 있을까? 저는 그 사실 좀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두 분한테. 아니 홍 선배 같은 경우에 의정 갈등 문제, 의료 개혁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석 선배 보시기에는 사회 재분야 중에서 현 정부가 좀 이렇게 보완해야 될 부분, 좋게 얘기하면 부족한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그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네. 그리고 제가 뭐 만물 박사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저를 이제 오늘 초대한 어떤 이유도 있을 테니까 언론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그 수신료 얘기도 하셨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KBS의 수신료를 건드린 정부는 없었어요. 보수 정부든 개혁 정부든 진보 정부든 간에. 근데 이거를 굳이 분리징수를 건드린 거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왜냐하면 어차피 내긴 해야 되는 수신료인데 의무적으로. 네. 근데 이거를 건드린다든가 또 MBC를 향해 그 법원이 제동을 걸어주긴 했습니다만 MBC 경영진도 KBS 경영진처럼 부득불 교체하겠다라고 그 노골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법원의 제동에 걸려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MBC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는 걸 정부 여당 사람들은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보통은 우리 그런 의도 없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니까 네. 다들 그냥 MBC 사장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도 참 의아하고 우스운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언론계에서 벌어지는 전반적인 이런 그 구태 그리고 퇴행적인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다시는 보기 싫었던 것인데 과거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때 네. 우리가 겪었던 거를 또 겪는 거라서 반복적으로 너무나 좀 언론인으로서는 안타깝고 그러니까요. 회귀하는 것 같아요. 아니 자꾸 이제 그 KBS 수신료 얘기하시니까 제가 예전에 그 국회 출입할 때 좀 개인적으로 겪은 일화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본질적인 부분과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예산 시즌이 되면은 KBS에서 정치부 기자들이 관련 문체위 관련 소관 예산을 좀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정 의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말찐이었는데 뭣도 모르고 그 사람이 그 KBS의 한 반장쯤 되셨던 분 같은데 아마도 이제 뭐 여당 반장인지 야당 반장인지 기억은 잘 알지 않지만은 그분이 그 의원을 만나고 있게 기다리는 상황에서 저는 뭣도 모르고 그 사람을 잡고 제가 계속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어디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화를 크게 내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이슈고 그렇지. 회사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대처하는 문제인데 그거는 회사 내에서 이제 예를 들면 정치적인 성향이 뭐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도 공이 동의하는 문제인데 그거를 건든다는 거는 사실 사후적으로 보면 우군을 양성할 수 없는 또 구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는. 예, 그렇죠. 제가 근데 너무 이렇게 다시 그 언론 얘기로 회귀해서 좀 죄송한데 네. 진행을 좀 괜찮아요. 앞으로 뻗어나가야 네네. 되는데 네네. 근데 아무튼 그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책을 다 언급하기에는 제 능력 밖의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언급한 거고 그래서 언론인들이요 그 KBS 사람뿐만 아니라 절반은 저널리스트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절반은 셀러리맨의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구교영 앵커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다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KBS는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수신료 문제를 탁 건드리는 순간 KBS 안에 있는 저널리스트들이 그 저널리스트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셀러리맨의 정체성이 확 극대화된 것 같아요. 그 버튼을 눌러버린 거구나.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김의철 전 사장이 축출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많고요. 즉 내부 투쟁이 너무 없었다. 솔직히. 그런 것도 다 셀러리맨의 정체성이 이렇게 코드가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매우 영리하게 접근한 거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저항을 이른바 못할 뭉갤 것이다. 수 있다. 예. 예, 이렇게 이제 접근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 수신료를 건드린 거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진입 작전이었습니다. 만약 그 수신료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KBS 내부 구성원들이 이렇게 4분 오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박민 사장이 저렇게 무혈 입성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수신료라는 그 아킬레스건을 나중에 그야말로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삼수갑산을 가든 말든 그거 상관없어. 일단 KBS를 어떻게든 저거 붕괴놔야 돼. 망쳐놔야 돼라는 그 오로지 한 가지 목표 때문에 수신료라는 그 버튼을 눌러버리는 바람에 성공적으로 그야말로 작전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붙여서 질문 드리면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런 방송 정책이라는 것이 예. 목표하는 바가 기본적으로 KBS나 MBC를 민영화시키기 위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니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네. 지금은 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뭐 총선도 뭐 사실 야권이 대승을 했고 당장 뭐 단기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현실화되기에는 뭐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근데 근데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를 뭐 내심 장기적인 관점에서 품었던 것 같긴 하고 또 이진숙 씨 같은 경우도 그런 의사를 내비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방송 그거 얘기는 뭐 나온 사람들이 뭐 그거 얘기 계속 해봤자 아까 말씀하신 게 물어보신 게 그거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그야말로 이 개혁 정책 여러 가지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몇 가지 공통점이 개혁한다고 손대면은 아예 그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켜버리는 그 경향성이 있어요. 이번에 다만 의료 붕괴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뭐 의사들 증원시킨다는 거, 의사들 더 많아야 된다는 거 어느 국민이 그거 반대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네. 처음에 박수 쳤어요. 뭔가 정교하게. 그런데 개혁이라는 건, 특히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개혁이라는 거는 반발이 건설 노조 때려잡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여기는. 맞아요. 검찰 예. 세력 왜 실패했겠습니까? 권력이 있으니까요. 힘이 네. 있으니까 여기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의 밥그릇을 뺏겠다고 하면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 순순히 뺏을 수 있겠지만은 몇 명 집어넣으면 뺏을 수 있겠지만은 힘 있는 기득권 세력들의 밥그릇을 순순히 뺏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항하죠. 네. 검찰도 그래도 실패했는데 의사들도 당연히 어찌 보면 검찰보다 더 큰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 세력들이야. 의사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해관계자 이익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 밥그릇을 뺏을 때는 우리들이야 당연히 박수 치지. 그럼 좀 그 의사들도 좀 우리가 그 좀 자주 만날 수 있고 이 의료보험 이제 병원비도 좀 낮아질 수 있고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다 뭔가 대책이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생각했는데 아무 게 없었던 거 아니야 지금. 아무런 계획이 네.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총선이 2달 뒤니 2월에 이걸 덜컥 그냥 내놔 버린 거잖아요. 총선이 뭐 아마 총선이 목표였을 것 같아. 국민들이 좋아했으니까 그때 잠깐 지지율도 올라가고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라왔어요. 당연히 처음에 다 박수 쳤, 나도 박수 쳤다니까. 그런데 의사들이 가만히 있을 계획에 400명을 지난 정부에서 늘린다고 했을 때도 그 난리를 쳤는데 2,000명을 늘린다고 했을 때 뭔가 그럼 의사들이 보나마나 본면에 이거 지랄할 테니까 뭔가 계획이 있겠지, 대안이 있겠지. 아무 게 없었던 거야. 그냥 알아서들 살아남으라. 이게 계획이었던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느냐. 작년에 기초과학 R&D 갑자기 왕창 깎아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16% 깎아버렸잖아요. 그때 어디서 한마디 듣고 오셔서 대통령이 야 어디 가보니까 과학자들 저거 전부 다 과학기술 예산이 보니까 몇십조 뭐 이 뭉텅인데 카르텔이다. 네. 카르텔이다. 이 나쁜 놈들이다. 어디서 아마 누군가 해서 한마디 들었을 거예요. 그걸 덜컥 던져버린 거지. 왕창 깎였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제일 먼저 잘린 게 기초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는 그 PhD 그러니까 포닥 연구원들 힘없는 젊은 과학자들이 제일 먼저 잘려나갔습니다. 1차적으로. 네. 거기부터 잘려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다. 뭐 의대 준비한다고 의사 정원 늘린다 입시 늘린다니까 다시 의대나 입시 준비할래 하러 간 친구들도 많이 있고 나머지는 중국 연구소로 다 갔습니다. 기초과학의 한 세대가 1년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의사하고 마찬가지로 연구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연구 프로젝트를 갖다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같이 해서 그 짜는 거잖아요. 기초과학에 대해서. 이 한 세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년, 5년, 10년의 공백이 기초과학이 10년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연구 현장 한 번 가서 대통령이 늘상 말하잖아요. 늘상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병원 한번 가봐라. 진짜 사람 죽어나가는지. 정말 연구소 한번 가보고 대학의 이공대 연구소 한번 가서 지금 본인이 뭔 짓을 저지른 건지 한번 보라 이거예요. 이 무너진 게 1년을 무너지면 1년 올해 다시 내년 연구 예산 다시 채워준다고 해서 이게 복원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기반 자체를 붕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수 진영이라는 게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기준으로는 경제적인 방향성을 잘 잡고 안정적으로 간다는 게 기본적인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고정관념인데 실제로 최근에 보면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 대출 관련된 오락가락 발언을 해가지고 시장을 또 혼란스럽게 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평생을 검찰에서 검사로 일한 사람 아닙니까? 물론 본인이 회계사 자격증은 있어. 우리나라에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몇십만 명인데 왜 이복현이 검사여야 되냐 이거지. 그 금감원장을. 목적이 뭔지는 사실 뭐 짐작가는 거는 있다만 제가 확인하지 않은 거니 제가 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금융계 F4라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4 해갖고 뭐 금융위원장, 기재부 장관, 한국은행장, 금융감독원장. 순번으로 아마 서열로 따지면 금감원장이 제일 꼬레비 F4일 거야. 네. 근데 실질적으로 F1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발언권은 네. 이번에는 김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말을 요즘 좀 금감원장에 대해서 좀 치고 받아. 그런데 저는 김전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있는지도 몰랐어.
다 금감원장이 나서서 뭐 금융위원장이 해야 될 말 무슨 하다못해 공매도 어쩌래 해야 된다 뭐 상법 개정해야 된다 금감원장이 다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권한 밖의 일이야. 왜 이걸 말하고 다닙니까? 그리고 금감원장이 왜 은행들 시중은행들 대출 금리를 갖다가 올려라 말라. 작년 초에 금리 막 미국에서 높이고 그러니까 은행들도 물가가 오르니까 뛰니까 금리를 일단 올려서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은행에서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고금리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금감원장이 대통령이 물론 그전에 한마디 했어요. 뭐 상생금융, 은행들 이자 장사 하니까 금감원장이 행동대장으로 나서서 시중은행들 도장 깨기 하듯이 돌았잖아요. 은행마다 가서 손목 비틀어서 야 금리를 이렇게 이자 장사해도 되는 거야? 한 번 도장 깨기 할 때마다 시중은행들 금리를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지금 가계부채가 정부가 이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절대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겠느냐? 절대 무사히 못. 그렇게 무사히 넘어갔으면 과거 정부에서 다 이렇게 해서 다 풀었죠. 그렇지. 네. 이게 무사히 절대 무사히 넘어가지 못하고 분명히 터지니까 그걸 못한 거거든요. 이 정부는 정말 겁이 없습니다. 겁이 없어. 네. 심지어는 내가 가장 기가 막힌 게 뭐였냐면은 올해 7월에 스트레스 뒤에 가계부채가 워낙 막 그 눈덩이처럼 불어날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그게 뭐 말이 어려운 것을 대출 더 못 받게 하자. 네. 대출 받는 금리 더 높게 하자. 이자 더 붙여서 가상금리 하자 이거였거든요. 그걸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어. 근데 시행하기 딱 일주일 전에 갑자기 2달을 연기시켜 버립니다. 뭐 막 별다른 이유도 없어. 뭐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건 서민들이 대출 받는데 힘든데 이자까지 더 높이면 되겠느냐. 지금 그 이자는 전부 대출은 서민들이 생계형 대출을 받는 거 물론 있긴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전부 다 주택담보대출이었거든요. 그 뒤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딱 2달 동안에 주택담보대출이 7조, 8월에는 막달에는 9조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달에. 전부 다 집사라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니까 빨리 집사.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걸 정부가 시그널을 줘버린 거거든요. 그럼 정부가 그 시그널을 왜 줬겠느냐. 왜 집사라고 집값을 이렇게 그 결과로 집값이 왕창 올랐잖아요. 네. 올린 이유가 뭐겠느냐. 그 뒤에는 정부가 도저히 자신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동산 PF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다 곧 터지게 생겼거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예요.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지나? 아니 괜찮습니다. 한 네. 가지는 내가 선배니까 조금 더 말을 많이 해야지. 한 가지는 정상적으로 시장의 원리대로 PF 잔뜩 빚내서 비싸게 땅을 사서 이거 감당을 못하는 사업자들은 부동산 시행업자들은 망하게 놔두면은 1,000억에 산 땅이 경매로 나오면은 500억에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500억이면은 분양가가 거기다 건물 짓고 아파트 지으면 그만큼 분양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네. 다시 집값이 낮아지면은 그걸 살 수 있는 시장에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그런데 정부는 그걸 택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행업자들도 자기는 그럼 나락으로 가니 어떻게든 끝까지 달러 빚을 끌어서라도 끝까지 정부를 의지하고 믿고 버텨나갔어.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이어준 거잖아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집값을 올려서 PF 사업을 활성화시키면은 이거라도 사야겠네.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저거라도 내가 분양받아야지. 이 생각이 일반 시민들이 들 거 아니에요. PF의 부담을 빚을 민간 가계로 또 넘기는 방법. 이 2가지 방법이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는 우리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첫 번째겠죠. 당연히 시장의 원리에 맞게끔 망할 놈은 망하게 놔둬서 그게 싸게 나오면은 그거 다시 이제 돈이 돌게끔 건축 시장이 맞습니다. 돌게끔 네. 이게 당연히 원리인데 정부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2달 연장시켜서 막판에 집 사라 빚내서 딱 이 신호를 줘버린 거거든. 그렇게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영원히 해결될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언젠가 터진다는 거죠. 네. 언젠가가 조만간 터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미국이 지금 금리 왕창 내렸는데 기준금리 왕창 내렸는데 한국이 그럼 그거에 따라서 못 내리잖아요. 아마 못 내릴 겁니다. 내리면 정말 헬 조선이 그때부터 터지는 거야. 그러니 이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도 권한도 없는 금감원장이 금리를 높다 낮다 이걸 하면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한국은행이 왜 지금 금리 안 내리냐 집값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했잖아요. 네. 우리 정부는 지금의 현 정부는 말로는 집값이 안정화해야 된다.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 행동은 내놓는 정책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집값을 올리는 정책으로만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성공했어요. 임시 방편으로 PF 사태가 터지는 걸 갖다가 막아놨죠. 네. 임시 방편 봉합했어. 그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홍사훈 선배의 긴 그 경제 관련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좀 약간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최근에 정치 방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원래 전공 분야가 경제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새삼 깨달으면서 경제쇼 들었는데 진행자의 진면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리고 이제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실제로는 원래 존재하지 않아야 맞는 당사자인데 그 영부인의 행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워낙 많이 그 거론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혁 선배도 방송하시면서 영부인의 여러 가지 다양한 행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니 근데 이게 약간 무의미한 게 제가 지난해 한 이맘때쯤에 그 KBS에서 사상권을 진행할 당시에도 패널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대통령실의 어떤 정무 기능 같은 게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많이들 했거든요. 그게 벌써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예, 이미 그때도. 근데 지금도 보면은 어떤 대통령실의 정무 기능이나 보좌 기능 내지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불능 상태인 것 같고, 근데 이것을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을 탓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대통령 부부를 이제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가 강하게 원하고 본인들의 욕구를 분출하는 데 있어서 제어 장치가 아예 없는 거고. 보좌진들은 대통령 부부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그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형태로 모든 일정과 일들을 이제 세팅하는 형태. 그냥 그걸로만 그냥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네.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시민사회에서 그 영부인의 어떤 그런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와도 뭐 이게 뭐 전달도 안 아니, 되는 거고 작동도 안 되는 말씀해 주신 대로 거죠. 거기 이제 그 대통령실에 기자 출신들도 있을 텐데 네. 예를 들면 사진을 낼 때는 몸보석실 상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의아한 게 마포대교에서 이제 뭔가 그 현장 순시를 하는 듯한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미국의 상원의원 부부들하고 이제 하면서 뭐 생일 축하하는 모습을 이제 공개한다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 봉사활동하는 사진 같은 경우에 추석연 있을 수 있지만 여하간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정무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정말 존재하나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 물음표는 예. 이미 1년 전부터도 찍혔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대통령 부부의 심기를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진을 고르고 그런 행보를 세팅할 수밖에 없는 그냥 구조인 거예요. 그 아내가. 그러니까 다른 거를 할 수가 없고 다른 이견을 대통령 부부에게 건의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좀 무의미한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 우리가 논평을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어떤 기능을 논평하는 것이 좀 무의미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1년 전만 해도 1년 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권력이 정말로 살아있는 권력이 무서움이 더 더할 때죠. 근데 지금 이제 반환점을 남기고 있는데 특히나 요즘은 여당 안에서도 그 김건희 여사 행보를 추석 민심이라고 강렬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정말로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고 인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일단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적인 판단도 아까 얘기했지만 부속실을 못 만드는 게 뭐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내가 참 대통령 얘기했구나. 그 얘기는 좀 핑계를 댈 걸 대야지. 근데 정보 보고조차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할 것 김건희 씨가 좋아할 것만 지금 올리는 것 같아. 저는 사실 얼마 전에 도이치 그 주가 조작 20 맞아요. 상승 네. 주가 있었잖아요. 그 바로 전날 마포대교로 올라갔잖아요. 김건희가. 맞아요. 예. 그때 저는 당연히 야 내일 항소심 나오는데 저게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다르게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생각하신 당연히 거죠. 그렇게 들지. 네. 당연히 보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은 보고가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 마포대교로 올라간 거 거기서 이렇게 한 거지 아무리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절대 그런 담대함을 보일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항소심 결과 정반대로 어쨌든 나왔잖아. 그럼 이건 뭐지? 보고가 안 들어가고 있구나. 좋아하는 것만 입에 단 것만 보고를 하고 있구나. 엑스포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잼버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것만 보고가 들어가는 것 같아. 그거는 다시 말해서 그리고 마포대교 가서 지시한 것도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김건희 씨 역시 제가 사실 김건희 씨라고 자꾸 말하는 게 처음에는 저도 어쨌든 여사라는 호칭을 붙였었어요. 여기 그 김어준 방송 와서도 초기에는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거 내가 지지하든 안 하든 네. 대통령이라는 그 인물과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 존중? 적은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디올백 사건을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도저히 제가 기자로서 여사라는 호칭이 입에 붙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야겠다. 뭐 이거 갖고 누가 잡아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편하게 김건희 씨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게 자기는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아는 게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는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자기는 이게 당연한 거로 이걸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알고 있는 거야. 모든 문명 국가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라는 걸 우리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걸 해야 되는 거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포즈가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면은 못하죠. 간이 배 밖으로 아무리 나와 있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은 사실 그 부속실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오래전부터 내가 가장 한심하게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리투아니아 가서 명품백 그 5군데 쇼핑하다가 들켜갖고서는 그 개망신 당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그 해명을 내놨어 그때. 삐끼한테 잡혀 들어가갖고서는 이게 우리 대통령실의 이태원이에요.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 대통령실의 수준이야. 정무고 나발이고까지는 내가 말 안 하겠고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게 아예 없어. 그냥 삐끼한테 걸려들어 그냥 끌려 들어갖고 간 거다. 이런 해명을 내놓는 게 우리 대통령실의 지금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지 지금. 얼마나 웃겠어. 그러니까 한학의 의혹이 이제 정리되고 뭔가 다른 국면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의혹이 또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뉴스토마토가 연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공천 개입 의혹 보도 사실은 사회부에서 저희가 이런 사건들을 많이 마주하잖아요. 예.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들은? 근데 저도 오늘 뭐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되게 들여다봐야 할 사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토마토의 보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가 1번. 1번. 네. 2번은 이번 사안을 다루는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들의 보도 행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2번. 3번은 정치권의 지금 반응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다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세 가지를 지금 제가 할 다 수는 얘기하면 없는 거고. 없고 네. 어떤 걸 할까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뭐 언론 비평을 좀 하자면 뉴스토마토가 지금 이 결정적인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지만, 그리고 네.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을 밝히지 않는 게 그 언론사의 방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자 말에 따르면. 그래서 만약에 갖고 있다면 저는 처음부터 그것을 공개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정통적인 방식의 취재 보도 방식이라고 ABC죠. 봐요. 예, 네. ABC죠. 근데 그걸 만약에 의도적으로 나중에 공개해야지라고 갖고 있었다면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가령 당사자들의 반응을 먼저 보겠다. 혹은 서론을 먼저 구축해서 파장을 더 키워보겠다. 뭐 이런 어떤 전략적 단계적 판단을 만약에 했다면 저는 그것은 정통적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아쉽고. 근데 이거는 갖고 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의 얘기고 네. 만약에 안 갖고 있다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 명태균 씨의 육성을 다수 입수했고 주변 관련자들 취재를 했고 거기에 현역 의원인 이준석 천하람 의원 취재까지도 하니까 우리가 텔레그램 메시지는 손에 들고 있지 않더라도 이것들을 종합하면 일단은 일보를 할 수 있겠구나. 일단 보도는 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 판단을 저는 선택의 영역인 것 같고요. 이거는 맞습니다. 언론사별로. 네.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큰 틀에서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언론계 전반을 보면 많이 위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워낙에 지금 언론을 막 억압하려 하고 탄압하려 하니까 언론계 전반이 위축돼 있고 주눅 들어 있고 탐사 보도가 뭔가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오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잖아요.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뉴스토마토가 설령 그런 판단을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좀 응원하고 응원한다. 싶어요. 네. 예. 그래서 후속 보도가 더 많이 풍성하게 나왔으면 좋겠고 다른 레거시 미디어들도 여기에 참전해서 선의의 경쟁을 좀 펼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해당 기자가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한 걸 제가 들었는데 과거에 그 정윤의 문건 보도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피력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세계일보의 그 보도가 맞아요. 국정농단 한참 전에 나왔었는데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문건 말았잖아요. 유출 문제로 예. 네,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예. 본인들은 좀 그렇게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예, 좀 한번 그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타사들의 보도 행태를 보면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요. 예. 오늘 조간신문 보면 사실은 그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정도가 종합면에 이제 게재를 한 것 같고 다수의 언론들은 뭐 인용 보도도 대부분 크게는 많이는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뭐 예. 그런 지점이고 다만 이제 유튜브라는 그 대한 매체가 있기 때문에 홍사원 선배 어제 방송 열심히 하시던데요. 제가 보니까 네. 장성초 주장. 예. 아, 근데 저는 그 텔레그램 내용이나 통화 녹취가 안 까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뉴스토마토에서 그걸 지금 갖고 있지는 텔레그램으로 네. 확보하지는 못한 것 같아. 분위기상. 네. 원래 아까 이재석 기자도 말했지만 취재의 기본적인 프로토콜은 일단 내가 안전해야 되니 가장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터는 게 그렇죠. 이제 기본 정도인데 네. 첫 일보가 나왔을 때 저도 야 뉴스토마가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겠다. 이거 약간 좀 부실한 것도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2보가 이제 어제 나왔을 때 보니까는 텔레그램을 확보하지 못했지만은 녹음 파일이. 주변 정황과 녹음 파일이 굉장히 상세하게 파고들었더라고요. 아마 뉴스토마토에서도 이게 회사의 명운이 걸린 거니까 전사적으로 그렇죠. 다 따라붙은 네. 것 같아. 그거 보니까는 이 정도면은 텔레그램이 곧 까지겠구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지금 하여튼 의심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스탠스를 앞으로 취하느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이 분기점이 될 것 같고 처음 일보가 나왔을 때 제가 그래서 처음에 주변 기자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제 아는 애들한테 네. 야 이게 나왔는데 약간 좀 그 AB가 누군지는 다 알겠는데 그리고 이 보도가 처음 어떻게 해서 이제 보도가 되게 됐는지 그 부분도 좀 들어서 알긴 알겠는데 야 이거 진짜일까? 그랬더니 100명이면 100명 한 명도 그게 가짜 뉴스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기자들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또 무서운 거죠. 예. 그러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게 사실 일반 국민들의 지금 생각이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 맞아요. 이게 예. 무서운 거거든. 그분이 김건희가 그러고도 남았을 것이다라고 일반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고 더 지금 진짜 이해를 못하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일절 반응이 없잖아요. 침묵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2년 반 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지금 뉴스타파 봉지욱인이 지금 다 걸어서 명예훼손을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다 건 거잖아. 2년 반 대선 전에 한 걸 갖고 네. 이 정도 사안이면은 체코 가는 비행기가 떨어질 정도로 그야말로 경로해야지, 대노해야지. 말이 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그게 제일 궁금할 뿐더러 이게 바로 사건을 말해주는 키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안 밝혀질 수가 없어. 근데 타사 보도가 좀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앵커께서 신문 매체는 경향 한겨레를 제외하고는 거의 적극적으로 다룬 곳이 없다라고 했는데 방송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어제 제가 이제 KBS, MBC, SBS, JTBC 이렇게 네 개 방송의 메인 뉴스를 한번 일별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KBS는 아예 보도가 없고요. SBS는 딱 한 꼭지. 근데 이제 중계형 보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데 있었다. 네. 여야 반응은 어떻다. 이렇게 한 꼭지 리포트를 처리했고 MBC하고 JTBC는 여러 꼭지를 통해서 특히 이제 기자가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하는 방식으로 이번 사안을 다각도로 해부하고 분석을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MBC, JTBC의 접근 방식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청자들, 즉 KBS나 SBS를 시청한 사람들과 MBC나 JTBC를 시청한 사람들은 완전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제 뉴스를 봤을 때는. 네. 근데
한편으로 선의를 갖고 이해를 하자면 지금 뭔가 보도를 최소화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는 언론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아니 이것만으로 우리가 보도하기 힘들고 텔레그램 메시지가 일단 나와야 뭘 우리가 보도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아니냐. 네. 그렇게 신중하게 이제 접근하는 것이라서 이해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다만 아까 이제 홍사훈 기자도 얘기했듯이 정치권의 반응도 뜨겁고 대통령실 반응도 매우 미심쩍고 그리고 시민사회의 반응들도 있으니 이거를 강 건너 불구경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용 보도도 할 거 해주고 각계의 반응도 소개해주고 그 반응이 갖고 있는 맥락도 좀 소개해주고 해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맥락 저널리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널리즘이 그냥 표피적인 어떤 발생 사건만을 전달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배경이나 맥락이나 어떤 어떤 해부 분석 이런 관점 이런 것들을 좀 담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회피해 버리면 보도가 매우 소극적으로 그냥 축소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유튜브를 찾는 이유가 유튜브도 단점이 매우 많은 플랫폼인데 매우 많지만 유튜브를 들어보면 어찌된 건 관점, 맥락, 해부, 분석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레거시 미디어의 기존 어떤 메인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계속 뭔가 자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만 유튜브에 이렇게 패권을 뺏기고 네, 있을까? 왜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건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현상인 거죠. 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제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홍상훈 선배를 모셨기 때문에 이 주제는 얘기를 하고 끝내야 됩니다. 어떤? 제7광구. 아, 이게 이제 검은 진주 제7광구의 미래가 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사실은 많이 궁금한데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동해 유전 탐사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 부분인데 지금 제7광구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그 중요한 국면에 있다라는 게 있는데 홍상훈 선배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 내년 6월 22일이 데드라인이거든요. 이제 10달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분명히 어떻게 하겠다는 걸 이미 거의 확실해. 일본 의회에서도 그걸 천명을 했었고 네. 한국하고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거든. 그냥 중국하고 손을 잡든 일본 혼자서 개발하겠든 이제 하겠다는 의지를 아마 보나마나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얼마 전에 내가 이 한심한 게 국회에서 운영위원회하고 산자위가 열렸었거든요. 한 2주 전에. 네.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뭐 성태훈 정책실장, 뭐 안보실장도 나오고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7광구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무슨 대책이 있느냐.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 그래서 내년 올해 이제 시추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대왕고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 7광구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겠죠. 네.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 중요한 문제를 당장 내년 6월이면 이게 가장 핫한 뉴스가 될 가능성이 근데 한일 간에 이게 가장 뜨거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모르고 7광구 의원이 물어보니까 대왕고래 올해 시추할 예정이고 뭐 이 얘기를 하고 왔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7광구다 그랬더니 그래요? 7광구 잘 모르는데 그러면 이거는 정책실장이 한번 대답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태웅 전 실장이 저도 잘 모르는데 이거 안보실장이 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안보실장이 나는 잘 모르고 그 김태호 차장이 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김태우 차장이 마지막으로 우리 그냥 알아서 하고 있다. 지금 일본하고 미국하고 지금 이제 3국이 뭐 회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의원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원래 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다. 그 한일 공동개발 협정에 따르면은 그럼 위원회 한국에서는 지금 만들어져 있느냐 그랬더니 그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회의 일본하고 뭘 상의를 하느냐 그랬더니 위원회 만들지는 않고 외교부에서 뭘 상의를 하고 있더라. 원래 조약 기본 프로토콜이 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다. 위원회를 왜 안 만드냐 도대체. 거기서 답을 못 합니다. 네. 산자위에서도 산업부 장관이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외교부에서 지금 할 일이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대왕고래를 할 게 아니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지. 아니 내년이 지금 홍 기자 얘기했듯이 10달도 안 남았는데 내년이 공교롭게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KBS에서 그 9시 뉴스 진행할 때 박진 외교부 장관을 인터뷰했다가 사실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비판하는 쪽에서 좀 쓴소리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때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 물컵 반잔 그 얘기를 했었던 그 인터뷰인데 제가 그때 약간 좀 표정이나 태도에서
불만이 좀 드러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았었고 저는 그걸 약간 반성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다시 나중에 모니터를 해봤더니 해보니까 약간 좀 뭐가 보이더라고요. 답답한 기색이 제 얼굴에. 그래서 저 좀 반성 아닌 반성을 했는데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그때의 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얘기했던 그 물컵 반찬은 도대체 그러면 비단 강제동원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항목에서건 언제 도대체 채워지느냐. 7광구마저도 한일 수교 60주년에 그러면 우리는 물컵 반찬을 채우기는커녕 7강구 협정이 종료되면 그냥 뒤통수를 맞는 격인데 앞통수죠. 기다리기만 앞통수를 하다가 예. 네. 도대체 이 뭐 물컵 반찬은 뭐 어느 항목에서 도대체 한일 관계에서 채워질 수 있을 것이냐. 예. 이거 하기 그지 없어요. 예. 그리고 작년에 네. 왜 그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삼국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는 그때 좀 기대를 했었어요. 미국의 하원 의원의 아미베라라고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민주당의 외교정책 간사위원회 간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의 동중국해 7광구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석유 기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석유기 에너지 기업들이 거기 동참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조마 7월에 그 한미일 정상회담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데 한국이 경제적인 실질 성과를 아마 가져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미국 의회에서 먼저 하원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7광구 얘기를 꺼냈으니 거죠. 예.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 얘기가 나오겠구만. 그리고 지금 우리 외교부가 대통령실이 이제야말로 뭔가를 어쨌든 미국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해법은 지금 하겠구만. 저 기대했었거든요.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한마디도 없었어. 그걸 갖다 미국의 아미베라 그 하원 의원이 그 얘기를 꺼냈다는 걸 우리 외교부는 그럼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대통령실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말 그 자리에서 월급 받고 있으면 안 되지.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됐어. 그럼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거기 지금 어떻게 우리가 숟가락 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논의하고 있다는데. 가서 우리가 먼저 꺼내야지. 물론 일본 기시다 총리는 무척 싫어했을 겁니다. 보나마나. 꺼냈어야지 그래도. 꺼냈어야지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은 그거 당연히 그 문제를 꺼냈어야 됩니다. 한마디도 그냥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하면서 잠깐 지나온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쭙는 건데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어쨌든 간에 항소심 판결이 그 이제 그 주가 조작 방조범이죠. 손모 씨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동등한 지위에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 사회적 기대가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취재를 오래 하셨으니까 실제로 검찰의 처분이 좀 어떨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아니, 김건희가 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손모 씨하고는 차원이 동등한 다릅니까? 차원이 예. 달라요. 예. 자꾸 그렇게 몰고 가면은 안 돼. 언론이 지금 이번에도 네. 2심에서 손모 씨가 무죄 받으면 앵커한테 뭐라 그래? 아니, 제가 손모 잘 씨가 무죄 몰라서 하는 받으면 얘기일 수 김건희도 있으니까, 네. 무죄다. 절대 그게 아니. 손모 씨 무죄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로. 김건희는 지금까지의 그 나온 그 공판에서 나온 정황으로만 보더라도 네. 그냥 방조죄가 아니고 플레이어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그 1심과 2심의 공판에서 참가했던 그 수사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사람들이 공판에서도 계속 공판검사 역할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 정말로 저는 박수 치고 나중에 꼭 만나서 밥 한번 사주고 싶습니다. 한 수사검사 3명이 그 참여를 했거든요. 2심 공판에도. 그중 최종적으로 남은 건 1명이 수사검사가 있었어요. 가장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정말 그 공판에서 나온 내용으로만 보면은 수사를 정말 잘했어. 아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김건희를 무혐의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너무나 수사를 잘해서 그 기록을 다 남겨놨기 때문에 검찰에서 중앙지검에서 이걸 무혐의 결정을 그래서 못 내리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그냥 내렸어. 그 수사검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검사로서. 그러니까 김건희를 지금 기소를 걸지는 못하지만은 최소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안전장치들을 갖다가 이거 함부로 빼면은 당신들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나중에 변호사도 못해. 이런 걸 갖다 걸어놔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2년 반 동안 어쨌든 지났잖아요. 그 기간을 버텼잖아요. 가장 권력의 힘이 센 지금 2년 반을 버텼잖아요. 맞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2년 반을 버텼는데 앞으로 이걸 갖다 그러면 아유 그러면 봐드려야지 하고 가겠어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죄를 지었으면은 죄값을 받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그리고 검찰이 할 일이고 안 그러면은 검찰 만약 이 부분을 갖다가 디올백 막 이렇게 막 해결하듯이 이렇게 막 그냥 구렁이 담 넘치 넘어가 버린다. 정말 검찰 각오해야 됩니다. 근데 본인들이 개인적으로는 해체돼. 방조 혐의로는 기소를 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분위기가 저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방송 진행하다 디올백은 보면, 이렇게 그냥 네. 종결하는 거로 간다지만 음. 아무리 검찰이 그래도 네. 뭐 이 손 씨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덮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기소는 방조 혐의 저는 정도는 기소는 수사 네. 검사들은 당연히 기소하고 싶을 거예요. 의견이겠죠. 예, 예, 예. 예. 그렇지만은 상부가 그 지휘부에 있는 지휘부에서는 이게 아마 기소 못할 거예요. 네. 그냥 질질 끌 거야 아마. 제가 보통 방송을 처음 시작하다 혼나는 경우는 있는데 마지막에 오랜만에 혼나 보네요. 그런 생각인데 지금까지 두 분으로부터 네. 정말 다양한 정치, 경제 현안에 대해서 언론에 대한 현안까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 이재석 선배는 오늘 경향 TV에 처음 출연하셨는데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아니 저는 네. 그 경향 TV를 저도 구독하고 있고요. 저는 경향 TV를 보면서 이제 느꼈던 거를 그냥 우리가 같이 다 유튜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동료 의식을 가지고 진행자가 아주 개성 있고 파이팅 넘치게 진행하는 게 인상적이었고요. 항상 보면서. 네. 예. 그리고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뭐냐면 저널리즘에 대한 고민을 프로그램에 담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가령 양상우 전 한겨레 네. 사장을 모셔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양상우 사장이 쓴 책을 저도 읽었어요. 그 감춰진 언론의 진실인가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유튜브 저널리즘을 하는 사람들은 꼭 한번 읽어봐야 되는 책입니다. 예, 거기 제가 여기서 뭐 동어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문제 의식이 매우 유의미해요. 지금 시대에는. 근데 그런 양상우 선배를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보고 이거 조회수는 안 나올 게 뻔한데 안 나오더라고요. 예. 네티즌들이 이거 뭐 관심 사안도 아니고 정치 사안도 네. 아니고. 근데 그런 거라든가 또 지난번에 그 정영진 씨나 김은지 기자를 초대해서 뭐 이렇게 유튜브 저널리즘 얘기를 한다라든가 오늘 뭐 홍 기자나 저를 부른다든가 이런 게 좀 뭔가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자의식이나 고민을 갖고 있더라고요. 경향 TV가. 맞습니다. 전 그 네. 점이 어떤 조회수의 높낮이와 무관하게 매우 좋아요. 예, 개인적으로는 좋고 응원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홍상훈 선배는 나올 때마다 저희 방송에 늘 힘이 되는 분이어가지고 저희가 구독자 수 이제 증감에 대해 가지고 이제some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분기점마다 예. 사실 홍상훈 선배 출연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좀. 나만 믿으시고. 아 근데 뭐 해주면 뭐 밥도 좀 비싼 것도 좀 사고 그래. 맨날 그 얇고 좀 칼국수 뭐 이런 거만 제 뭐 출연료 하고. $10,000이라니까요. 지금 거듭 강조드리지만 지금. 아, 근데 저는 아까 이재석 기자도 잠깐 말했지만은 우리 홍쇼에 네. 구교영 기자 정말 패널로 좀 모시고 싶어. 그런데 이게 시간이 똑같이 4시라 갖고 경향 TV 시간을 좀 옮기세요. 아니 그리고 저희가 어, 지금 성장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그냥 중간에 좀 농조로 말씀드렸지만은 홍상훈 선배가 경제에 집중을 안 하고 자꾸 지금 정치로 오셔가지고 영역 침범을 해가지고 침범하면 거기를 보러 가지 여기 중소기업 옵니까 지금 보니까 대기업이 지금 상권 침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옮겨 한 6시 7시로 옮기고 거의 대기업이 더 많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네. 홍상훈 기자가 매불쇼랑 붙어야 되겠네. 좋은 생각이네요. 2시로 가시는 게. 네, 그럼 앞으로도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는 월요일 오후 4시에 여러분들 앞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0만 구독자를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경향TV 주변에도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